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40년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재산이 50억 원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그 재산을 노린 자식들의 배신을 목격한 순간 이 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과감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자식들은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8이죠. 오늘은 제가 겪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에 눈먼 자식들한테 재산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자식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서울 구도심에 있는 낡지만 정겨운 3층 건물에서 저는 40년째 명품 갈비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라고 이름 붙인 건 제가 아니에요. 단골 손님들이 워낙 맛있다고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름이 붙었죠. 하루 매출만 수백만 원이 나오고 줄을 서서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텔레비전에서 갈비탕 여왕이라고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에 갑니다. 갈비 고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40년을 해오니 보면 알죠. 뼈의 색깔, 살의 결, 지방의 분포까지. 이런 걸 다 보고 골라야 진짜 맛있는 갈비탕이 나와요. 시장 상인분들도 이제 저만 보면 정 사장님, 오늘도 좋은 거만 골라드릴게요 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특별히 좋은 갈비가 들어오면 미리 연락까지 주세요. 그런데 이런 성공한 가게 뒤에는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세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 큰딸 경숙이가 10살, 둘째 민구가 8살, 막내 은정이가 5살이었어요. 정말 막막했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키우나 싶어서 밤마다 울기도 했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나서 통장에 남은 돈이 채 100만 원도 안 됐거든요. 그때부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갈비탕 끓이고 반찬 만들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걸 혼자 했죠. 아이들 아플 때도 가게 문 닫을 수 없어서 등에 업고 일하기도 했어요. 엄마, 힘들어? 하고 물으면 아니야. 엄마는 안 힘들어 하고 웃어주곤 했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았고 다리가 부어서 걷기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했어요. 손님들이 와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 벌어야 아이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집은 가난해? 하고 물으면 아니야. 우리는 부지런한 집이야 하고 대답해줬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도 못 보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줘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컸어요. 큰딸 경숙이를 대학 보내고, 둘째 민구도 대학 보내고, 막내 은정이까지. 셋 다 대학을 졸업시켰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죠. 이제 우리 애들도 다른 집 아이들처럼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졸업식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결혼도 다 시켜줬어요. 큰딸 경숙이는 공무원 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둘째 민구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렸고, 막내 은정이만 아직 혼자 살고 있지만, 그것도 본인 선택이니까요. 결혼식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웠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애들이 다 나간 후로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 건물 하나만 해도 지금 시세로 25억 정도 되고, 은행 예금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재산이 50억을 넘어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결과죠. 처음엔 월세도 못 내서 쪼들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 신기하기도 해요. 가게도 잘 되고 건물 임대료도 꽤 나오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죠. 그런데 정작 이 재산을 물려줄 자식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큰딸 경숙이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성격이 워낙 깐깐하고 꼼꼼해서 일은 잘해요. 고객들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챙기고 그런 모습 보면 대견하죠.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바쁘다고 집에는 잘 안 와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고 전화해도 엄마, 지금 고객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하고 금방 끊어버려요. 둘째 아들 민구는 증권회사에서 일해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다루는 일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가끔 전화하면 엄마, 요즘 주식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죠. 손자 둘이 있는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작년에 큰 손자 돌잔치 때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막내딸 은정이는 광고회사에서 일합니다. 광고 기획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늘 야근하고 출장도 많이 다녀요. 35인데 아직 혼자 살아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으면 엄마, 요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는 해주는데 그것도 5분을 넘기지 않아요.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도 가게에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됐어요. 어릴 때는 엄마, 엄마 하면서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통화 10분도 길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서운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했어요. 밤이 되면 참 조용합니다. 3층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적막해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저녁 시간마다 이 집이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엄마, 배고파. 오늘 뭐 해줄 거야? 누나가 내 연필 뺏었어. 하며 떠들썩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들려요. 드라마 보다가도 가족들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저녁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워요. 혼자 밥상 받아놓고 먹으려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게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곤 해요. 그래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단 낫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이 사장님,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뭘, 손님들도 많이 오고 바쁘게 살고 있어 하고 대답하지만 속으론 참 쓸쓸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자식들 효도 잘 받으시죠? 하고 물으시면 괜히 웃으면서 그럼요. 잘해줘요 라고 대답해요. 체면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속으론 참 씁쓸하죠. 자식이 뭐 별건가. 잘 살면 됐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갈비 육수처럼 진하고 깊은 외로움이 매일 마음속에서 끓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큰딸 경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우리 제주도 갈래요? 효도 여행. 큰딸 경숙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고 경쾌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지금 바빠요 하고 금방 끊었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달랐거든요. 제주도? 갑자기 왜? 아이고, 그냥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효도라도 해야죠. 비행기표 이미 다 끊어놨어요. 민구랑 은정이도 시간 맞췄고요. 정말 놀랐어요. 둘째, 민구와 막내 은정이까지 시간을 맞췄다니. 이 세 자식이 언제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나 생각해보니 작년 추석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났다가 각자 바쁘다고 흩어졌는데 말이에요. 정말? 너희 셋 다. 네. 이제 엄마 모시려고 마음 다잡았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써드렸잖아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아, 역시 내 자식들이 이제라도 돌아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게는 어떻게 해? 걱정 마세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부탁해놨어요.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건데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이라니. 가게 문 연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긴 휴가를 내는 거였어요. 사실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나서서 효도 여행을 제안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럼 가자. 와. 엄마 최고. 내일 오전 비행기예요. 짐은 간단히 챙기시고 편한 옷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언제 마지막으로 가족 여행을 했나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그때도 가게 때문에 하루 이틀 다녀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번엔 일주일이나 된다니까 설레더라고요. 다음 날 공항에서 만난 새 자식들을 보니 정말 반가웠어요. 큰딸 경숙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둘째 민구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고 막내 은정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다들 어른스럽게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여기서요. 은정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막내딸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 우리 막내 살 빠진 것 같은데? 밥 제대로 먹고 다니니? 엄마, 괜찮아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민구도 다가와서 제 짐을 들어줬어요. 엄마, 짐 제가 들게요. 몸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맙다. 경숙이는
항공권을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좌석 참가로 해드렸어요. 경치 보시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자식들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물도 가져다 주고, 담요도 덮어주고, 평소 같으면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 텐데, 이번엔 계속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엄마, 제주도 어디 가보고 싶어요? 글쎄, 바다는 보고 싶구나. 당연히 바다 구경해야죠. 성산일출봉도 가고, 우도도 가고, 은정이가 신나게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설레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첫째 날은 성산일출봉에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민구가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엄마, 천천히 올라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답답했던 마음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쵸?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경숙이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내 자식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둘째 날에는 우도에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파도가 조금 높았는데 은정이가 제 등을 쓸어주면서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도에서는 자전거도 탔어요.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라 조금 위태위태했는데 민구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같이 천천히 달렸어요. 엄마,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거 참 재밌네.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셋째 날에는 한라산 일부 구간을 걸었어요. 제가 힘들어할까 봐 아이들이 쉬운 코스로 정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산책로를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니까 정말 좋았어요. 가게에만 있다 보니 이런 자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공기 좋죠? 그래, 정말 시원하다. 서울과는 완전 다르네. 가끔은 이렇게 자연에서 쉬셔야 해요.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요. 경숙이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쉬는 것도 필요하구나 싶었죠. 넷째 날에는 흑돼지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아이들이 맛있는 집을 미리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서울 갈비랑은 또 다른 맛이죠. 그러게, 돼지고기인데도 잡냄새가 전혀 없네.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 근황도 물어보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숙이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일 관련 통화를 자주 받았고 민구도 지금 여행 중인데 월요일에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바쁘게 통화했어요. 은정이도 회의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하며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렸고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여행 왔는데도
일 생각만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곧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바쁜 중에도 초도 여행을 계획해준 마음이 고마웠어요. 너희들 일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려웠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너무 일만 했거든요. 민구의 대답을 들으니 정말 어른스럽게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말썽꾸러기였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도 깊어졌구나 싶어서 뿌듯했죠. 마지막 날 밤에는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정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고생이 뭐 있어. 너희 키우느라 한 건데. 그래도 혼자서 저희 셋을 다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너희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기만 하지.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 자식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가게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쉬었더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식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구나. 내 자식들이 이제라도 돌아와 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오후였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차 안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엄마, 피곤하시죠? 집 가서 푹 쉬세요. 여행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가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다녀온 여행. 행복했고 아이들과도 이걸 계기로 자주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가게가 반가웠죠.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님 오셨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하며 반겨줬어요. 응, 정말 좋았어. 너희들이 가게 잘 지켜줘서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그런데 사장님 가족분들이 며칠 전에 오셔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가셨어요. 응, 무슨 정리? 글쎄요, 사무실에서 뭔가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홀에만 있어서 자세히는 몰라요. 이상했어요. 왜 자식들이 제가 없는 동안 가게에 왔을까? 궁금해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낡은 금고 대신에 새로운 전자 금고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정리해 준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이 목소리였어요. 사무실에서 내려가니 세 자식이 모두 와 있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일찍?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경숙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여행 때의 밝은 모습과는 다른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죠. 무슨 얘기? 앉으세요, 엄마. 민구가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앉았어요. 경숙이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고 이런 복잡한 재산 관리는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 재산 관리? 예. 가게 운영이며 건물 임대료며 은행 업무며 엄마 혼자서 다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40년 동안 제가 혼자 다 해왔는데 갑자기 왜 복잡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건 그렇지만 요즘은 세금 관련해서도 복잡하고 법이 자꾸 바뀌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은정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경숙이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여줬어요. 이건 공동대표 변경 서류예요. 엄마가 대표로 계시되 저희도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거예요. 공동대표? 예. 그래야 엄마가 편하시잖아요. 은행 업무나 계약서 사인 같은 것도 저희가 대신 할 수 있고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은 가게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더니. 그리고 이건 임시위임 계약서예요. 위임 계약서? 예. 엄마께서 편하시도록 재산 관리 권한을 저희한테 위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큰 거는 엄마와 상의하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됐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입니다. 세무사? 경숙이가 설명했어요. 세무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엄마, 재산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려고요. 세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상속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상속세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이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세? 예. 어르신, 재산 규모로 보면 상속세만 10몇 척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세금 내려고 가게나 건물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상속세, 재산 이전.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엄마,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드리려는 거예요. 민구가 말했어요. 지금 정리해 두시면 세금도 많이 절약되고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없고요. 세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 서류들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다 자녀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이상해 보였어요. 제주도 여행도, 갑자기 나타난 자식들의 효도도, 바뀐 금고도, 지금 이 상황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제주도 여행 보내놓고 그 사이에 이걸 준비한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새 자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가게 비우게 해놓고 그 사이에 금고 바꾸고 서류 준비하고 세무사까지 부르고 너희가 나 데리고 가 있는 동안 김서방이랑 며느리 시켜서 이 짓거리 해둔 건가 보지? 엄마, 진정하세요. 경숙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40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해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서? 엄마,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한 거지. 새 자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효도 여행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바보처럼 좋아했지. 그동안 제주도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아이들이 저와 바다를 보며 웃던 모습, 함께 식사하던 모습, 엄마 사랑해요 하던 말들이 모두 속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없는 틈에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오해해요. 우리는 그만해. 제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래층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너희 다 나가. 새 자식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봤어요. 세무사도 당황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엄마, 저희가 설명은 필요 없어. 나가. 결국 아이들은 하나둘 가게를 나갔어요. 마지막에 경숙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와서 얘기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4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행복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 내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3층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아이들이 제주도 여행 보내놓고 뒤에서 이런 일을 꾸몄을까?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확인해 봐야겠다고 2층 사무실로 내려가서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애들을 몰아치듯 내보낸 덕에 첫째 딸 가방, 아들의 핸드폰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자식들 물건들도 뒤져봤죠. 그런데 경숙이가 놓고 간 가방 안에서 이상한 서류들이 나왔어요. 명품 갈비탕 매각 계약서 초안. 뭐라고? 매각 계약서?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가게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투자 명의는 모두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서랍 깊숙이에서 제 인감도장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 나왔어요. 복제본이었어요. 언제 만든 거죠? 어떻게 제 도장을
복제했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게 정말 내 자식들이 한 일일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구의 핸드폰은 잠금이 안 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셋이 대화하는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죠.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제주도 잘 준비되고 있지? 눈치채지 못하시게 잘 모시고 다니자고. 완벽하다. 매영이랑 우리 와이프가 금고 교체하고 서류 정리 다 해줬어. 세무사도 내일 엄마 오시자마자 바로 부를 수 있도록 대기시켜놨고. 다행이야. 그런데 오빠, 사업이 정말 그렇게 안 좋아? 얼마나 필요해? 정말 망해가고 있어. 빨리 돈 좀 받아야겠어. 최소 10억은 있어야 회사 부채 정리하고 새 사업 시작할 수 있어. 나도 부동산 투자 자금이 절실해. 좋은 물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거든. 그런데 민구야, 너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 우리도 필요하다고. 맞아. 언니, 나도 대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자만으로도 죽겠어. 엄마, 재산 빨리 정리 안 하면 정말 큰일 나. 알겠어.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 그런데 진짜 엄마가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재산 정리가 훨씬 복잡해져.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하는 거야.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걱정 마.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 거부할 이유 없어. 그런데 엄마가 의심하시면 어떡하지? 의심할 리 없어. 효도 여행에서 얼마나 좋아하고 계실까. 우리가 진심으로 챙겨준다고 생각하실 거야. 맞아. 진짜 엄마가 너무 순진하셔서 다행이야. 40년 동안 장사만 하시니까 이런 복잡한 건 잘 모르시잖아. 그런데도 조금은 미안하긴 해. 뭐가 미안해?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 미리 받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 노후까지 다 책임질 거고 오히려 효도야, 효도. 누나 말이 맞아. 엄마 혼자서는 이 큰 재산 관리 못 하셔. 나중에 사기당하거나 잘못 투자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 그런데 가게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운영하게 둘 거야? 당연히 팔아야지. 엄마 나이에 언제까지 일하실 거야. 몸도 점점 안 좋아지실 텐데. 맞아. 가게 팔고 그 돈으로 안전한 투자 상품 사들이자고 하자. 그럼 우리가 투자도 대신 관리해드리고 완벽한 계획이야. 엄마는 편하게 쉬시고 우리는 재산 관리하고. 김서방이 법무팀에서 일해서 서류 작업도 완벽하게 해줄 거고. 그런데 혹시 엄마가 나중에 알아차리시면? 설마 알아차리실까? 그리고 이미 서류상으로 다 정리되면 되돌릴 수도 없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래도 형부랑 새언니한테는 고마워해야겠다.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모든 걸 대신 처리해 줬잖아. 당연하지. 나중에 성과급 따로 줘야겠어.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어요. 미친 자식들. 정말 미친 자식들이었어요. 효도 여행이라고?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행복해할 때 이 자식들은 속으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김서방이랑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제가 없는 동안 금고 바꾸고 서류 정리한 거였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이런 일까지 다 준비해놨을까요? 민구의 사업이 망해간다고? 은정이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경숙이가 부동산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 재산이 필요하다고?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자식들에게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이 안 왔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다고. 가장 먼저 2층 사무실에 있는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제주도 간 일주일 동안의 영상을 다 저장했어요. 김서방이랑 민구 며느리가 와서 금고 바꾸고 서류 정리하고 세무사랑 미리 만나서 계획 세우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정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정순자예요. 아, 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요.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는지 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저녁 8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비밀 보장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바보처럼만 살진 않았다고.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웬만한 세상 경험은 다 했다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구나. 자식들이 저를 호구로 보고 우습게 여겼다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줘야겠죠. 그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효도 여행으로 저를 감동시켜서 경계심을 풀어놓고 그 사이에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다음 저한테 기정사실로 통보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파렴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에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저녁 8시 정 선생님 사무실에서 모든 얘기를 했어요. CCTV 영상도 보여드리고 단톡방 내용도 보여드렸어요. 이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정 선생님도 혀를 찼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인감도장 위조, 재산 편취 시도, 고발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고발은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한 수 두댔어요. 정 선생님과 상의한 지 사흘 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자식 셋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가게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날 오후 세 자식이 모두 왔어요. 표정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경숙이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고, 민구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었고, 은정이는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앉아. 저는 평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너희가 말 안 해도 엄마 다 안다. 순간 셋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경숙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너희가 제주도 보내놓고 뭘 했는지, 왜 갑자기 효도 여행을 갔는지, 김서방이랑 민구 며느리가 여기서 뭘 했는지 다 안다. 민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걸 봐라. 저는 복사해둔 단톡방 대화 내용을 탁 던졌어요. 엄마가 순진해서 다행이야. 40년 동안 장사만 해서 복잡한 건 몰라.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 미리 받는 거야. 이게 다 너희 말이지? 세 자식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인감도장 복제본을 탁 내려놓았어요. 내 도장 복사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야? 응? 엄마, 저희가 설명은 됐어. 제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민구야, 내가 사업 망한 게 내 잘못이야? 내 재산으로 매 빚 갚아줘야 해? 민구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수가 내가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내 돈 가져가는 게 맞아? 그게 효도야? 경숙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은정아, 내가 대출받은 건 내 책임이지. 왜 내가 갚아줘야 해? 은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한 짓이 뭔지 아냐? 이건 범죄야, 범죄. 서류 뭉치를 바닥에 탁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인감도장 위조, 재산 편취 시도, 문서 조작. 이런 걸로 고발당하면 감옥 갈 수 있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와서?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나를 위해서 내 가게 팔아먹고 내 재산 나눠 먹겠다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CCTV에 다 찍혀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영상을 틀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김서방이랑 민구네가 사무실에서 금고 바꾸고 서류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 매각 계약서 초안을 펼쳐 보였어요. 가게 팔아서 너희 명의로 투자하겠다고? 이게 나를 위한 거야? 세 자식이 모두 말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보답이야?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나는 26이었어. 새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엄마, 손목이 아파서 밤에 잠 못 자고 다리가 부어서 걷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너희 밥 먹이려고 학교 보내려고 일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결혼 비용 대주려고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다시 책상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 결정했어. 봉투를 탁 열어서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이건 전재산 사회 환원 동의서다. 이미 기부 서약했다. 순간 세 자식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경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억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고 취소 불가능해. 엄마,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경숙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정신 나간 건 너희지. 그 돈 우리가 지켜드리려던 거잖아요. 엄마, 노후를 위해서 내 재산 다 가져가 놓고? 엄마, 이거 말도 안 돼요. 민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30억이에요. 30억. 그걸 그냥 남한테 줘버려요? 그래. 남한테 주는 게 너희한테 주는 것보다 낫다. 엄마, 은정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 돼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경숙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되돌릴 수 없어요? 아직 실행 안 됐으면 이미 끝났어. 내일부터 절차 시작돼. 안 돼. 절대 안 돼. 민구가 테이블을 탁 치면서 소리쳤어요. 30억을 그냥 날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지금까지처럼. 엄마, 세 자식이 모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경숙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민구는 의자를 발로 차고 있었고, 은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진짜 효도할게요. 그 기부 취소해주세요. 제발.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아래층 직원들도 놀라서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이걸로 끝이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자식은 이제 없다. 엄마, 세 자식이 동시에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30억을 다 기부한 게 아니라 10억 정도만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나머지 20억 정도는 따로 숨겨둔 통장에 있어요. 자식들이 몰래 조사할 때도 찾지 못한 비상금이죠.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냐고요? 자식들의 진짜 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할지, 진짜 반성을 할지 아니면 돈만 아쉬워할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답은 명확해졌어요. 저를 걱정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온통 돈 걱정뿐이더라고요.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40년 동안의 헌신도, 기대도, 사랑도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런 자식들한테 제 재산을 물려주느니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나았어요. 3층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고 가게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충격을 받아서 반성이라도 하고 있나 싶었죠.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알게 됐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아르바이트생 지훈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어제 저녁에 민구 사장님이 와서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 엄마가 요즘 많이 피곤해 하신다면서 앞으로는 일을 많이 안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계산이나 돈 관련된 건 아예 못하게 하라고. 뭐라고? 내가 계산을 못한다고? 그리고 통장이나 금고 같은 건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면서요.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지훈아,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저는 사장님이 멀쩡하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구 사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부터 저는 CCTV를 더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경숙이가 몰래 가게에 와서 재산 전문 변호사랑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입 모양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기부 취소 방법 없냐? 정신 능력 문제 제기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 가관인 건 은정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가게 통장을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행히 금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민구였어요. 제가 시장에 간 사이에 와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으니까 중요한 일은 나한테 연락하라. 혹시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알려달라. 셋째 날 저녁에는 제 자식이 몰래 만나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가게 앞 카페에서 만나서 뭔가 열심히 상의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카페에 가서 옆 테이블에 앉아 들어봤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가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기부 무효시킬 수 있대. 경숙이가 말했어요. 정신 능력 문제? 그걸 어떻게 증명해? 민구가 물었어요. 치매 진단서라도 받으면 되지. 아니면 최소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사소견서라도.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가실까?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수를 써야지. 엄마가 요즘 깜빡하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고 증인들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지. 가게 직원들한테 엄마가 이상한 행동 하신다고 말하라고 하면 돼. 그럼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잖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될까? 엄마가 워낙 정정하신데. 아니야. 요즘 가끔 이상하더라고. 같은 말을 2번 하신다든지,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신다든지. 경숙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 나도 봤어. 계산도 가끔 틀리시고, 민구도 거짓말을 보태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증거를 더 만들어야겠네. 엄마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고 이상한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은정이까지 가세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병원도 데려가자.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하고 정신과 상담에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기부 무효화 소송을 걸 수 있을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이 자식들이 정말 제 친자식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부가 무효가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원래 상속자들한테 돌아오지. 우리한테. 와, 그럼 30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바로 우리 명의로
이전해야 해. 맞아. 엄마한테 맡겨두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무슨 일을 벌인다고요? 제가 뭔 일을 벌인다고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눈치채시면? 눈치채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버렸잖아. 후퇴는 없어.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일이야. 경숙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해도 몇 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엄마가 정말 화나셨을 텐데. 우리한테 실망하셨을까? 은정이가 조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민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내 사업도 망해가고 누나도 투자, 자금 필요하고 은정이 너도 대출 때문에 힘들고 엄마 돈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 내 돈이 지들 돈인 줄 아는 애들 모습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아, 오빠 말이. 엄마도 결국엔 우리한테 주실 거 아니야? 그냥 시기가 빨라진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고? 이 시점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걸. 제가 너무 오만했다는 걸. 아이들이 잘 자랐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보여준 건 슬픔도 반성도 아니었어요. 오직 돈을 놓칠까 봐 하는 걱정뿐이었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그 돈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돈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식들한테는 모든 게 돈이었나 봐요. 이제 정말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런 자식들한테 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것도 진실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정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진짜로 기부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정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예. 10억은 사회복지재단에, 10억은 가게 직원들과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나머지는 제가 생활비로 쓸 거고요. 그럼 자식분들한테는 조건부로 줄 생각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류 작업이 완료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현수막 업체에 전화했어요. 가게 앞에 큰 현수막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주 크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정순자 여사의 전 재산, 사회복지기금 및 가게 직원 공동분배로 결정됨. 이렇게 써주세요. 글자도 아주 크게 해주시고요. 현수막이 완성되자마자 가게 정문에 걸었어요. 정말 대문짝만 하게 만들어서 길 건너편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서서 현수막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기 갈비탕집 사장님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네? 정말요?
얼마나 하시길래 동네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가게 홈페이지에도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오랫동안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갈비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사장님, 대박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자식들은 뭐라고 하나요? 갈비탕도 맛있고 인품도 훌륭하시네요. 가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곳들에 소식을 전했고 단골 손님들이 운영하는 동네 맘카페에도 소식이 퍼졌어요. 온라인상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린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뭔 수를 써서라도 되돌리려고 할 것 같아서 아예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며칠 뒤에는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역신문사입니다. 전 재산 기부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할게요. 이미 많은 곳에 알려져서서요. 그래도 좋은 일이시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대신 현수막 사진 정도는 찍어가셔도 돼요. 언론사에서는 가게 앞 현수막 사진을 찍어가서 기사를 썼어요. 조용한 기부천사, 갈비탕집 사장의 숨은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이 퍼졌고요.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기부 소식을 듣고 온 손님들이었죠. 사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감동이에요. 갈비탕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매일매일 가게가 북적였어요. 현수막을 보고 오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들, 평소보다 손님이 2배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충격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숙이가 들어왔어요. 현수막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야. 정말로, 정말로 기부한 거예요? 응. 일주일 전에 최종 서류에 도장 찍었어. 경숙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 곧이어 민구와 은정이도 달려왔어요. 셋이 모두 현수막 앞에 서서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인터넷에도 다 나왔다던데. 민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다 없어진 거예요? 응. 이제 너희가 노릴 돈은 없어. 그 순간 세 자식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진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울음이었어요. 엄마, 이럴 수가 있어요. 은정이가 바닥에 쓰러져서 오열했어요. 30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래, 다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떻게 번복하겠어? 안 돼. 안 된다고. 민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내 회사는 어떻게 해? 빚은 어떻게 갚아? 진짜 파산이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엄마, 경숙이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어요. 제발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었는데 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 취소하면 사기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 자식이 모두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려다가 상황을 보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진심? 며칠 전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게 진심이었어? 세 자식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다 들었어. 카페에서 나누던 대화도, 변호사랑 상의하던 것도. 엄마, 너희가 원하는 건 내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냥 돈이었잖아. 아이들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그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진짜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냈어요. 이걸 받아라. 뭐예요? 경숙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통장이 하나씩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기부하고 남은 재산 일부야. 각각 3억씩. 세 자식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절망 속에서 갑자기 희망을 발견한 표정이었어요. 3억씩이요? 진짜요? 그래. 그런데 조건이 있어. 갑자기 밝아졌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조건이요? 1년간 아무 말 없이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해보는 것. 직원으로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세 자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1년 후에는? 그때 가서 봐. 너희가 정말 사람답게 변했는지, 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게. 엄마, 시작은 내일부터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시장 보러 따라와. 4시요? 그래. 40년 동안 내가 해온 시간이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은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만약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해야 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1년 동안 일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느껴봐. 그리고 진짜 자식 노릇이 뭔지 생각해봐. 민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1년 후에 해. 그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일만 해. 그날 밤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러요. 저는 3층에 올라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게 앞 현수막이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기회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정말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길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1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이미 새 자식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어 했죠. 특히 경숙이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며 투덜거리기도 했고, 민구는 새벽 기상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은정이는 설거지 하다가 손톱 부러졌다고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경숙이가 가장 먼저 와서 반찬 재료를 준비하고, 민구는 묵묵히 홀 청소를 하고, 은정이는 장부를 정리하면서 하루 매출을 계산해요. 엄마, 오늘 무 떨어져 가요. 시장에서 더 사올까요? 경숙이가 냉장고를 확인하며 물어봐요. 예전엔 가게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재료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 좋은 걸로 골라와. 네. 엄마가 고르는 법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시장에서 물을 고르는 법, 갈비를 보는 법, 신선한 채소를 구별하는 법. 40년간 쌓인 제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귀찮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메모까지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민구야, 테이블 12번 갈비탕 나갔어. 네, 확인했습니다. 민구가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가요.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손님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기고, 진짜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손님, 갈비탕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총각,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나? 그럼 이제 적응하셨겠네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신가 봐요. 예,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구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예요.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북적여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머, 여기 가족분들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은정이가 밝게 대답해요. 예전엔 가게 일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정말 보기 좋네요. 요즘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한다는 게 말에서 느껴져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게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혼자 했던 일들을 이제는 넷이 함께 해요. 엄마, 내일 재료 주문은 제가 할게요. 어머, 은정이가 이제 그것까지? 네. 이제 어떤 걸 얼마나 주문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1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싶어요. 경숙이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1년 동안 일해보니까 알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맞아요, 엄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민구도 거들었어요. 저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엄마는 어떻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셨어요? 은정이까지 감탄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제 고생을 전혀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힘들긴 했지. 그런데 너희를 키우는 게 보람이었어. 엄마,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뻐. 세 자식이 모두 울먹였어요. 엄마, 저희 정말 바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문구였어요. 그때는 정말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이 1년 동안 보여준 변화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욕심 많은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갈비탕 끓이는 진짜 동료가 됐구나.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게 앞에는 여전히 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현수막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어요. 남은 재산 20억은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리고 가게를 체인점화할 계획이니 너희가 맡아줬으면 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가게를 계속 함께 운영하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잊지 말아라.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라. 유언장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1년 전에는 절대 쓸 수 없었던 유언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자식에게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건 1년 동안 수고했어. 엄마, 세 자식이 동시에 저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자. 갈비탕도 끓이고 손님들도 모시고 진짜 가족처럼. 네, 엄마.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어요. 지금도 새벽 4시면 내 식구가 모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해요. 갈비 우리고 반찬 만들고 가게 청소하고 예전과 똑같은 일들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해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사장님, 자식들과 화해하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화해가 아니라 새로 시작한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 사랑을 회복한 자식들에게 제 인생을 나눠줄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야 진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됐거든요. 돈이 아니라 사랑의 값을요. 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보다 더 큰 유산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슴에 남는 이야기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